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나타난 흉기난동범 조선. 자,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난 조선의 모습입니다. 자, 차가 지나가자마자 상점에서 나오고 있는 시민을 공격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그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고 폭행을 엄청 당했습니다. 많이 찔렸어. 예, 이 시민이 칼에 찔려서 그대로 쓰러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공격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 멀리서 미친 듯이 골목길을 달리는 조선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지금 왼쪽에 시민 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 칼을 등 뒤로 지금 감추는 모습이죠. 그리고 차 숨겨. 오른손으로 칼을 쥐면서 걸어오는 시민에게 다시 칼을 휘두릅니다.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방어가 안 돼? 방어가 안 돼? 급기야 바닥에 넘어지는 이 범인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또 달려갑니다. 이번에는 자, 마주오는 커플을 보고 지나가는 척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남자의 등 쪽에서 칼을 휘두릅니다. 칼에 찔려 쓰러진 시민을 향해서 또다시 공격을 하는 모습인데요. 진짜, 옆에 있던 일행이 이 조선을 밀치고 겨우 가까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여성 친구분이 정말 용감하게. 네,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선이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공격한 시간은 고작 2분 남짓.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폭력이 2분 동안 도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남성 4명이 공격을 당했고요. 재단. 이 공격을 끝낸 조선은 태어난 표정으로 칼을 들고 거리를 배회합니다. 그리고 조선을 잡으러 출동한 경찰. 경찰의 말에 칼을 버린 조선의 손에는 피로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행복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 안 되더라고.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 명이 사망했고 3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나이 33살의 조선은 신림동의 먹자 골목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4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정말 대한민국이 난리였죠. 네. 그리고 저는 끝나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칼을 버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네. 신림역 출구에서 약 80m 떨어진 곳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22살의 남성이었습니다. 당시에 피해 남성은요, 이 조선이 들고 있던 식칼을 마구 휘두르는 바람에 주로 얼굴 안면 부위를 공격당했습니다. 그래서 얼굴, 귀, 목, 등 부위 등 약 18차례 칼에 찔렸고요. 과다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뛰는 모습 보셨죠? 약 140m를 뛰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범행 대상자,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분은 32살의 남성이었습니다. 이 피해 남성 역시 그 목과 얼굴에 집중적으로 칼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들고 있던 가방으로 가까스로 그 방어를 하면서 밀쳐냈고요. 도주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피해 남성은 결국 병원에서 전치 3주에 진단을 받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망설임 없이 공격하는 게 감정 없이 살인을 하는 살인마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2명의 남성을 공격하는 데 걸린 시간은요, 1분 남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 피해 남성들을 향해서 계속 칼을 휘둘렀는데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잡아 끌면서 얼굴과 목 등을 공격을 했지만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비로소 조선의 흉기 난동을 멈췄고요. 약 12분 후에 체포가 됩니다.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요, 조선은 키가 163cm 정도로 평균 성인 남성의 키보다 작았는데요. 본인 주장은 작은 키 때문에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등감이 범행의 한 동기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주장하는 이 작은 키는요. 범행의 이유 즉 동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왜곡된 감정이나 분노의 표현들이지 이런 뭐 작은 키, 사회적인 실패 이런 것들은요. 뭐랄까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의 범행이 그동안 발생했던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던 무차별 범죄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전 발생한 범행들은 대개 여성이나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했죠. 조선은 옆에 여성이 있어도 전혀 공격하지 않고 남성만을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연령도 자기와 유사한 청년들만 공격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조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삶에 대한 비관, 자기가 너무나 비참하다. 라는 그런 어떤 자괴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비참한데 나와 유사한 다를 게 없어 보이는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고 싶은데 자기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요.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지만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그 자기 스스로 내면의 심리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나와 닮은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자. 이것이 아마도 범행으로 이끈 그런 그 범죄 심리 중에 하나일 것으로 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은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모든 걸 포기한 모습을 보였는데 범죄자들은 주로 도주하고 증거인멸하고 잡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조선은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 무차별 범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해요. 다른 범죄는 범죄 이후가 있죠. 이 범죄를 통해서 내가 뭐 어떠한 이익을 얻는다든지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또는 욕구를 해소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다음에 다른 범행을 하거나 다시 살아나가겠다. 그런데 무차별 범죄는 그게 자기 삶의 마지막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차별 범죄자들은 자기 삶에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니까 김성진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도 그렇고 현재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한 게 없기 때문인 거죠. 범행 이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지만요. 이 범행 이전의 조선의 행동들을 보면 저는 전형적인 계획범죄다라고 봅니다. 우선 저 범행을 저지르기 사흘 전에요. 자기가 7년 넘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저 앞으로 1, 2년 동안 못 볼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범행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에는요, 만약에 법만 없다면 사람을 많이 내가 죽였을 것 같아. 이런 식의 그 말을 주변에 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직접적인 계획범죄의 증거들도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는데요. 우선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조선의 숙소에 대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선은요,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자기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도 초기화 조치를 했습니다. 이건 결국은 자기가 범행을 저지를 것을 이미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찰이 당연히 조사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경찰 사이버 수사 수준은 세계 최고급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모두 복구해냈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충격적인 그의 검색 기록. 살해 방법에 대한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신체 중의 급소에 대한 검색도 한 기록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홍콩 묻지마 살인에 대한 검색을 한 것이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남성이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여성 2명을 흉기로 공격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요. 범죄자들이 이런 실제 자신의 범행을 실행하기 직전에 이런 검색들을 하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요. 계획을 수립하는 한 범죄자들의 방식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계획범들한테서 나타나는 징후의 하나로 분석을 합니다. 흉기 난동 범죄를 저지르기 바로 직전에 한 장소에 나타난 조선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범행 10분 전에 한 마트에서 조선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마트로 들어와서 칼을 고릅니다. 야, 마트에서 칼. 그리고 두 자루를 골라서 눈치를 살피더니 상의를 들추고 훔치는구나. 네. 지금 바지 속으로 숨기고 그리고 계산은 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양념장을 사는 것처럼 양념장만 계산합니다. 저것도 훔쳤어. 의심받을까봐. 그리고 마트를 빠져나갑니다. 마트를 나온 조선은 곧바로 택시를 탑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신림역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시한폭탄 진짜. 범행 직전에 고모와 할머니가 살고 있던 동네인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칼을 훔쳤고요. 이후에 택시를 2차례 갈아탔습니다. 신림동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근데 이 칼은 금천구에서 훔치고 택시를 2번이나 굳이 갈아타고 범행을 신림동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그 조선은요, 그 범행 장소를 신림동 먹자골목으로 택한 이유를 사람이 많은 곳이라서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차별 범죄자들이 최종 자신의 범행 장소를 선정을 할 때는 다 개인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차별 범죄는 자기의 마지막 그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무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신의 범행이 마지막에 저지러진 그 장소가 최대한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곳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선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조선도 그렇지만 상당수의 범죄자들은 게으릅니다. 그래서 굳이 일부러 어렵게 찾아다녀서 범행 장소를 택하지 않고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곳.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많은 곳. 사람들이 많아야만 자기가 범행을 할 대상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신림동 먹자골목을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기 스스로를 평가를 하면서요. 오래전부터 살인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자신을 평가를 했는데요. 실제 경찰에서는 조선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40점 만점에 25점을 넘기면 우리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은 25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서 사이코패스로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성향은 학창 시절부터 시작됐고 시절부터 절도와 폭행으로 문제를 일으켜왔고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만 14건이었고 1년 7개월이라는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심상치가 않았네요. 소년원 생활까지 했는데 교화가 되진 않은 것 같네요. 네, 소년 범죄자로서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사법당국에 포착이 되고 알려진 인물이었죠. 하지만 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조선, 성인이 된 이후에는요. 일정한 직업을 갖지는 않았고요. 배달일 혹은 노동일, 건설 현장 등을 가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배달이나 건축 현장이나 노동 업종은 정말 성실하게 매일매일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조선 같은 어떤 극히 일부의 개인적인 범죄자들의 문제인 거죠. 특히 조선이 문제인 것은요. 그렇게 해서 하루 가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 돈을 대부분을 술 혹은 도박에 다 써버립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사행성 오락실을 많이 드나들었거든요. 그렇게 드나들던 조선, 내가 이렇게 여기서 계속 돈만 쓸 게 아니라 아예 이런 걸 하나 차리자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보험 사기를 통해서 또 돈을 불법적으로 벌려고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시비 끝에 폭행 범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끊임없이 범죄 혹은 불법행위 등을 저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현대사회 혹은 뭐 대한민국 마찬가지지만 교정교화의 효과를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믿음 하에서 법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사례를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현재 교정과 교화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청소년 범죄 시절에 가장 교정교화하기 좋은 시기거든요.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완성이 되지 않은 시기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개별적인 교화 개선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조선 같은 범죄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하나하나는 무겁고 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것들을 본다면 반사회성이 역력히 나타나거든요. 그러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적절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저렇게 괴물로 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 체포된 조선이 말하는 충격적인 변명. 범행은 왜 저지른 겁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힘든 거하고 살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죄송합니다.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아니, 술래. 저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이 범행이 왜 저질러졌는지를 알 수 있는 진술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것을 이제 대변을 하는 거죠. 네, 조선 결국 살인, 살인미수 그리고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부는요 판치를 하면서 조선이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전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오랜 동안 격리 수감돼서 참회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결국 조선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조선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바로 항소했습니다. 고등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조선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조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자기는 센 척하고 그렇게 뭐 죽여주십시오 혹은 뭐 난 이게 끝입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조금이라도 형량 깎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신림동 살인사건 15일 후 똑같이 발생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서현역 무차별 흉기난동의 범인 최원종은 사건 당시 22살이었습니다. 최원종이 벌인 끔찍한 당시의 상황은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에 의해서 공개가 됐고요. 소름 끼치도록 잔인했던 그날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 8월 3일 오후 6시 분당의 한 백화점입니다. 최원종이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칼이다. 어떡해. 왼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고요.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예, 이 칼을 들고 돌아다닙니다. 빨리빨리 누가 잡아야 되는데. 이를 보게 된 시민들이 이제 혼비백산하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시민들을 향해서 사정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는 최원종의 모습입니다. 진짜. 자,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사람들을 한번 쓱 쳐다보고 가죠. 그러면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무슨 일 있나요? 칼부림이 일어났대요. 아직 범인도 못 잡았어요. 갑자기 일어난 흉기 난동에 백화점 안은 아수라장이 됐고요. 시민 9명이 최원종에게 공격을 당해 쓰러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6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최원종의 모습이 횡단보도 근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때 최원종은 들고 있던 칼을 뒤쪽 화단에 버리는데요.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백화점과 지하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하루에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약 17만 명. 그야말로 만남의 광장으로 통하던 장소였습니다. 최원종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저녁 6시 퇴근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네, 저 서현역은 사실 저희 동네에서 가깝기 때문에 저나 가족도 자주 방문하는 곳이거든요. 네. 이 최원종 같은 경우는 정문으로 들어가려다가 바로 입구에서요, 2층 입구에서 72세 여성과 마주칩니다. 그러자 자기가 준비하고 있던 회칼로 마구 찌릅니다. 72세 여성을요. 그 다음에 또 마주친 다른 사람을 역시 칼로 마구 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차별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죠. 이 최원종의 범행은 약 3분간 계속되었고요. 1층에서는 무려 7명이 이 최원종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그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9명의 시민이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퇴근 시간에다가 만남의 광장이면은 진짜 사람이 엄청 많았을 건데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정말 다 공포스러웠을 거고 모두가 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사람 많은 시간을 노린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 입장에서는요. 가장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기 적절한 장소와 시간과 대상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장소이고요.
특히 저 이동하는 동선을 본다면 여러 차례 와서 자기가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이동하고 도주하는 것까지 계획을 수립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 현직에서 면담한 한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퇴근 시간이 출근 시간보다 훨씬 사람들의 긴장도가 낮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선택했다 이런 범죄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범죄자들 나름대로 가장 많이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범행을 저지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원종의 이러한 범죄는 처음이 아니었는데 흉기난동 3분 전입니다. 백화점 인근의 도로변. 자, 지금 두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좌회전 중인 소형차 한 대가 보이죠? 예, 갑자기 인도 쪽으로 진입을 하더니 그대로 무차별적으로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시민들도 지금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행인 3명을 더 치고는 서현역 백화점 앞에서 차를 멈추는 겁니다. 예, 차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멈춘 게 아니라 더 이상 운행을 못하게 된 거죠. 예. 바퀴가 완전히. 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뀌어서요? 와. 이게 백화점 안으로 들어오기 전의 상황입니다. 최원정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부터 사람들을 칼로 찌르는 것이 망설여져서 먼저 승용차로 사람들을 들이받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한 칼로 사람들을 공격하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태도나 행동으로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이런 사건을 수사할 때 범죄자 프로파일링하는 단서가 되는 진술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사실 이 대인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요. 일부의 어떤 범죄자들의 유형들은 굉장히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1차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다음에 자신감을 회복한 다음에 2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봐서는 굉장히 사회적 관계가 미숙하거나 또는 고립된 삶을 계속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범죄자의 성향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최원정이 차를 몰고 행인들을 마구 치면서 2분이 사망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64세의 여성 이희남 씨거든요. 이 이희남 씨가 당시에 남편분하고 손을 꼭 잡고 걸어가시고 계셨어요. 동네에서 이제 산책을 하시고 계셨는데 2분이 이제 한 달 뒤에 스페인 가면 어디든 꼭 가자 이런 식의 이제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두 부부께서 걸어가시던 산책길이 이 마지막 길이 되었습니다. 그 아내를 잃으신 이후에 장례식장에서 이제 아내의 마지막 길 배웅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또 알려졌거든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늘나라 여행 갔다고 생각할게요. 먼저 여행 가세요. 당신 먼저 가서 기다려요. 라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내 옆으로 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인도에 무슨 이지 보니까 집사람이 코에서 피가 흐르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아유. 아이. 사실 아내는 내하고 첫사랑이 그만 나이 많이 들고 만년자였어요. 멋진 아내였는데 이렇게 가니까 제가 안쪽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탱하기가 힘들어요. 여행을 먼저 가요. 여행 가실 거 여행 가세요. 아유, 세상에. 여행 가자고 생각할게요. 곧 우리도 여행 가니까 여행 가자. 다시 먼저 가서 기다려. 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다. 20살의 김혜빈 양입니다. 영정사진을 찍기에는 정말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제 혜빈이 이제 20살이에요. 이제 20살인데 그래 그 악마 같은 가해자 때문에 이 20살 겨우 20살인 내가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사냐고요, 엄마가. 아까워서 어떡해. 한 사람의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 네, 방금 보신 것처럼요. 또 한 명의 사망자는 20살 여대생 김혜빈 씨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요. 미술학원 보조 강사로 일하던 중에 커피를 사러 잠시 밖으로 나왔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닥터 헬기로 병원에 급히 이송을 했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사건 25일 만에 연명 치료를 받던 혜빈 씨는 숨을 거뒀습니다. 딸의 모습을 25일 동안 그렇게 보시면서 또 그리고 나서 25일 만에 또 갔으니 그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아유, 정말. 부모 입장에서 이게 딸 먼저 이렇게 보냈을 때 부모님도 앞으로 남은 생이 그냥 죽는 게 편하다고 생각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사셔야 된다고 사실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삶을. 그래서 사전에 범행 계획을 세웠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원종은요, 범행을 하기 전에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칼을 0.5초 안에 꺼낼 수 있도록 훈련, 신림 살인남이 주는 교훈,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미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 범행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그 조선 아닌가요? 그럼 조선이 주는 교훈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사실 우리가 이건 뭘 모방범죄라고 표현을 하지만 모방범죄와는 좀 다른 결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방범죄는 단순히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흉내내서 따라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범죄 의도를 이미 갖고 있는 자들은요.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범죄의 결이 이를 촉발되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따라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원정은 사건 현장 인근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사건 발생 하루 전에 인근 대형 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입한 뒤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범죄자도 2점을 구입했었잖아요. 뭔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날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네요. 자기가 잘하는 동네. 그렇죠. 그렇죠. 이 범죄자들이 꼭 2개를 구입하는 이유가 끝까지 실행하겠다는 의지예요. 하나가 망가지면 하나를 하나 더. 떨어뜨리거나 빼앗기거나 하면 또 다른 범죄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행동입니다. 최원종은 범행 전에 자신의 SNS와 커뮤니티에 이 반사회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최원종이 남긴 내용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자, 프로필 배경부터 우길기였고. 야, 예. 정상이 아니구나. 사진도 뭐야, 저거. 지금 프로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뭐야? 프로필에 적힌 내용에는 기도를 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지금을 바꾸는 것은 싸울 각오다. 예,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겠죠. 최원종이 게시한 글을 보면 닉네임 개발자 노무현으로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기도 했고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상이 아니구나. 아유. 이상한 악플 남겨서 들어가 보면 저런 식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특정 커뮤니티에 5년 남짓한 기간 동안 약 6천 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와. 하루에 수십 건의 글을 올린 날도 있었는데요. 커뮤니티에는 본인이 할 일을 적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반사회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겠다라는 것을 봐야 될 텐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남겨진 기록이 좀 있습니다. 판결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최원종의 가족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최원종은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이었는데 어머니가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정상참작 사유로 올린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스스로 위축감, 불안감 등을 느끼면서 성장했고 이러한 성격 때문인지 중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최원종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친구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더 집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일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컴퓨터를 잘 만지는 친구였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선생님들의 컴퓨터를 몰래 다니면서 전부 초기화를 시키면서 다녔다라고 해커네, 해커.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게 뭐냐면요. 친구들하고 어떤 소통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대화와 에피소드들을 갖게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몰래 하고 다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원종에 대한 다른 제 기록들을 보면요. 학교 당시의 기록을 보면 공부는 꽤 잘한 것으로 이렇게 그 기록 구성에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제 수학 등의 이과 분야에서 좀 많은 그 좋은 성적 나타내고 재능도 보였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중학교 3학년 재학 당시에는 심지어 한국 올림피아드 에 나가서 입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목고 진학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도 했는데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진학에 실패하면서 일반 고등학교에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 입학한 지 며칠 후에 시시한 일반고는 다니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과시욕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과시할 게 없어지고 무너지니까 거기서 이런 선택을 좀 극단적으로 한 게 아닌가. 혹시 이런 행동들이 무차별 범죄를 일으킨 것과도 상관이 있나요? 여러 가지 문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죠. 특히나 그 자기의 정체성, 자신의 어떤 내면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남들이 자기를 평가해 주는 것에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경우에 일부는 가상의 정체성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 남들이 주목할 만한 세 보이는 아이디, 센 글을 올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와, 너 세구나, 강하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자꾸 이제 글을 남기고 하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최원종에 대해서 이 범행 저지르기 몇 년 전에 정신과 진단이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내려진 진단명은요. 조현성 성격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조현성 성격 장애가 뭐냐면 이 조현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성격 장애인데 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완전히 혼자 고립되어 있는 그런 성격 장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회생활을 할 능력 자체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범행과도 관련은 있다. 다만 그것이 원인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커뮤니티에 자신의 일상을 올리던 최원종이 어느 날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신림역 살인사건, 스토커 발각, 두 사건을 기점으로 군사력 대폭 강화. 이해하기 힘든 글을 올리면서 회칼을 든 사진까지 게시했습니다. 참. 그리고 범행 전날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이라는 글도 남긴 최원종인데요. 평소 스토커 조직이 집 주변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앞서 흉기난동을 일으킨 전날에도 서현역을 갔다가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 역시 스토킹 망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스토킹하는 조직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현역에 갔는데 스토킹 조직원을 발견하지 못해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정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그 머릿속에 드는 경우라면 망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최원종의 행동들을 쭉 또 남긴 글들을 보면요. 그냥 이 뇌의 기능 이상이거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생겨난 망상이기보다는 스스로가 발전시켜 나간 측면이 강합니다. 비사회적인 모습, 외톨이적인 모습에서 반사회적인 모습, 세상을 적으로 돌리고 사람들을 자기와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런 집단 스토커 조직,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상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스토킹하고 그러한 조직체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현성 성격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사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런데요. 그 범행을 하기 전까지 3년간은 전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경찰에 조사를 해봤더니 최원정 스스로가 자기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겠다 해서 스스로가 자해에 의해서 치료를 중단해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 자체는 결코 범죄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는 위험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을 때, 스스로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분명히 어떤 이상 증세가 있거든요. 이상한 사고가 듭니다.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완화가 되는데 호전이 되고 치료를 받지 않게 된다면 이게 만약에 공격성과 분노를 만나게 된다면 저런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고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치료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네. 사건 직후에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체포된 최원종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과연 최원종은 범행 동기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을 스토킹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드리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살인 예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진행하면서 최원정은요, 변호인을 1명에서 2명, 마지막에는 4명까지 늘려서 자신의 변호를 하게 합니다. 믿기 힘든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최원종의 변호인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3,000장이 넘는데 우리가 아직 다 열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의 권리니까 묵살하지 않고 최원정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연기해 줍니다. 이 첫 재판, 첫 공판 열린 지 10분 만에 종료가 되는데요. 공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공개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재판정에 누구든지 원하면 방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유가족분들이 와 계셨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첫 공판이 열려서 그 힘든 광경을 보려고 가셨는데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유가족분들은 현장에서 오열하시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살인자에게 인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딸아이 겨우 20살인데 인생을 완전히 빼앗아갔어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저희 딸아이 죽인 사람하고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뻔뻔하고 더 분노를 치솟게 만드는 일들은요, 재판 중에 계속 일어납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원종이요, 이 시기를 틈타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한 언론사에 자필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사이에 언론사에 사과문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렇죠. 뭔가 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적혀 있는 최원정이 보낸 편지 내용은요, 범행을 후회한다면서 구치소에 한 달만 있었는데도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이런 생활을 앞으로 몇십 년을 더 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정신이 무너지는 것 같고 고문을 받는 기분이다라고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분노할 짓들을 계속 이어서 저지릅니다. 최원정은요, 재판을 앞두고 결국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을 합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요, 이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은 기각한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최원종이 범행 전 심신미약 강경을 검색했고 범행 후에는 담당 검사에게 가석방 방법을 질문한 점으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네, 결국 이런 우여곡절 끝에 재판은 진행이 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그 재판부는요, 최원종이 공공장소에서 언제라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우리 사회에 일으킨 점, 범행 직후 인터넷에 집단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등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후 정신질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2년 전부터 사고 장애가 시작된 점, 그리고 약 1년 전에서 4개월 전부터 그 증세가 명확해진 점,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 중 하나로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또 참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심 재판부는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아마도 예측하셨을 텐데요. 최원종 측은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고요. 결국 최원종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여름에 있었던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을 연속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고 장애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사법부가 인정을 한다면요. 지금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중단된 사람들을 찾아서 국가가 빨리 이런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이 일단은 1차적인 예방을 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4월이었죠.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에 있는 한 마트에서 30대 남성 김성진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 현장에 있던 여성 두 분을 칼로 마구 찔러서 공격을 했죠. 그 중에 한 분이 사망하시고 한 분은 크게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김성진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이었습니다. 자신이 해고된 데 대해서 앙심을 품은 20대 여성이 순천에 있는 한 시장에서요.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 상인분을 향해서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결국 60대 여성분 중상을 입으셨고요.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무차별 공격이 첫째, 누구에게나 발생한다는 거예요. 둘째, 아무 이유도 없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셋째는 어느 곳에서나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누구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빨리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당연히 이런 범죄자들 극형에 처하고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되겠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고요. 막아야 되잖아요. 막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저런 범행을 저지를 만한 잠재적 범죄자들을 찾아내서 그걸 중단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고 그런 범행을 저지르도록 우리 사회가 방치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지금 당장 고쳐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잠재적 범죄자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 문제도 있습니다. 조선도 그렇고 최원종도 그렇고 길거리에서 너무나 쉽게 칼을 구입하거나 훔쳐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좀 힘을 합쳐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근에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25년 4월 8일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은 즉시 112로 신고해 주시면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들. 여성 주치자가 발견이 됐고요.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운전 안 했다고 해서 블랙박스 확인해야 돼. 블랙박스 없다고 합니다. 근데 신고 자체가. 블랙박스 없고 처음에 신고했던 사람도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앞뒤로 왔다 갔다 해. 차를 움직인 건 맞다. 그러나 도로까지는 안 나갔다. 이게 여성 주치자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음주운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퀴만 움직이면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음주운전이 되는 겁니다. 아, 예. 대리기사님이 내려주고 주차는 제가 할게요 해도 음주운전이잖아요. 어디 간 게 아니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 운전인 거예요. 뭐라 하면 저 지금 헹구세요. 운전 사실이 확인이 됐으니까 음주 측정을 이제 요구를 하는데 뭘 안 해? 음주 측정 안 한다. 이거 하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측정 거부죄를 고지를 경찰에 했고요. 여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소상 보이듯이 10분 그만할 때까지 거듭방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겨우겨우 음주 측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됐어요. 0.256. 자, 이거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경찰이 여성 주차자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때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얀 차와 지금 검정색 차량이 지금 마주하고 있죠. 여기 일방통행길입니다. 흰색 차량이 역주행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상함을 느끼고 감지 한번 해놓고 감지 한번 해볼게요. 자꾸 일방통행길에 가시려고 그래. 바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거든요. 네, 내리세요. 내리세요. 이 남자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자, 한 곳에서 두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오른쪽, 왼쪽. 이 남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야, 여기도 취소야. 그 사이에 아까 그 여성 주차자 네, 그래. 경찰서 가셔가지고 선생님께서 검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은.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되세요? 알아서 할 거야. 여성 주치자는 너무 취해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 자,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되세요? 합법하는 거예요? 합법하는 거예요? 체포할 겁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되세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이게. 친구도 이제 좀 취해 있긴 하지만 야 얘기해라. 협조해라 너. 그런데 이 여성 주치자 계속 만류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체포하라고. 이게. 아니에요. 체포하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거 아닌가? 아니, 그거 아니잖아, 여자애한테. 아니잖아요. 체포할 거예요. 아니야. 얘기할게요. 얘기해. 야.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되냐고요? 주민등록번호. 뭐 하라고요? 야! 그까지 다 체포해라.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돼요? 아니, 이게 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기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근원이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진술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촉구심 청구할 수 있어요. 야, 주민등록번호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러냐? 여보세요? 협조 요구에 불응하면서 결국 이 여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아유. 그리고 일방통행 길에서 족주행했던 남자. 이 사람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고 나서야 여성을 경찰서에 인계하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흰 차 못 지나가게 앞에 막은 차 혹시 표창 같은 건 아니에요? 무슨 일부러 막으려고 막은 게 아니고 가던 길이었는데 맞죠. 반대쪽에서 역주행으로 오니까 만취 운전자를 2명을 동시에 상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4분 정도 가신 것 같은데 2분이 가셨으면 엄청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체포해라 그러고 저기서는 또 막 이러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 와 0.2% 이상은 저 수치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이에요. 최초. 처음. 최초예요, 진짜. 갱신을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어느 정도 마셔야 저 정도 되는 거예요? 체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정말 이 0.2% 이상이면 그야말로 우리가 완전 만취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대화도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이제 과부가 되는데요.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변명의 여지가 없이 굉장히 위험한 음주운전의 상태입니다. 근데 음주운전자들을 보면 경찰들이 불어 하시잖아요. 근데 음주 측정을 강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 건가요? 강제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권 침해를 하지 않거든요. 그건 불도록 만드는 방법은 신체적인 어떤 압박을 가하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주 측정 거부
음주죄를 신설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스스로가 자진해서 협조를 해줘야만 법칙행위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거부할 경우에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부하면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당신에게 불리하니까 거부하시면 지금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설득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부하면 혹시 처벌이 더 세져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죠? 음주 측정 거부를 하면은 되는 줄 아는데 오히려 음주 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 그 처벌 규정도 세요. 더 세죠. 그죠? 이게 그래야 보통 돼요. 처벌 규정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처벌이거든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아까 보니까 음주 측정할 때 물로 입을 헹궈라고 뭐라 했잖아요. 하면 드시고 헹구세요. 그 이유가 혹시 있는지 궁금해요. 이거는요, 경찰관 그 교통 단속 처리 지침에는 주치운전 의심자에게 200ml 이상의 물을 제공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이건 이제 내부 지침이지 뭐 법으로 그렇게 지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도 입 안에 남아있는 술 때문에 과도하게 그 측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약이나 예민한 사람들은 기타 자기가 먹는 약물들, 뭐 드링크제 이런 데에서도 간혹 반응이 보이기 때문에 물을 다 헹구고 나서 호흡에 남아있는 정말 혈중 알코올 농도만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건데 정당한 수치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음주 단속을 당하고 나서 자기가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는데 그것 때문에 잘못 나왔다고 주장을 해서 법정에서 공방이 이루어진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그러한 잘못된 시비를 차단하고 처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예 그런 변명거리, 합리화거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입을 헹구도록 하는 거죠. 음주운전은 꼭 저 자동차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 자전거를 타고 술 드시고 자전거를 타도 음주운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게 모터, 전동기가 달려야만 처벌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기 자전거 같은 이런 것만 처벌받는 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 그냥 보통 자전거, 페달로 움직이시는 자전거도 음주 상태에서 타시면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절대로 음주 상태에서는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똑같이 차처럼 한 잔만 먹어도 몰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 히든아이였습니다.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30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